등기부등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공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그게 뭐야? 그냥 부동산에서 어떤 뭐 월세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봐요. 뭐 이슈 없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보증보험 가입해 있으니까 어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이러길래 네네.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네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공유 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기부 등본은 굉장히 필수적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부동산의 모든 역사가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등기부 등본은 제가 상반기에 썼던 저는 특수물건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선순위 위장 임차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한 책을 쭉 썼고 그 중에 하나의 파트예요. 거기서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자면 우선 뭐 등기부등본의 개념에서부터 간단한 용어 그리고 실습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등기부등본이에요. 어, 등기부등본. 자, 등기부등본은 자 공시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공, 그래서 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법원 등기소에서 이렇게 해서 야 이건 누구 땅이야, 이거는 누구 건물이야라고 공시하는 그 공적 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하시면 열람, 그리고 1000원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어디 제출하실 때도 사실 700원만 내신 그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크게 등기부 등본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토지,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등기부등본을 뽑아야 하고요.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땅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따로 뽑아야 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뽑으실 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 집합 건물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인데 집합 건물이 없다. 그러면 뭐 대지권 미등기라는 특수물건 쪽에 좀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저기 경매 사이트 같은 데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건물 없이 토지만 등기부등본이 있고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딱 있는데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그런데 등기가 안 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잖아요. 땅 위에. 그러면 토지는 다 있는데 여기에 건축을 할 때 이제 허가 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건축물 대장까지 그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나중에 또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많다기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와 건물, 집합 건물 세 가지가 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상대방이 이 땅의 소유주인지 아닌지 혹은 대리인인지에 대해서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동산을 저당을 잡은 대출 현황 혹은 가압류 이런 채권 관계들에 대해서 다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아파트가 시세가 10억이야. 그런데 여기에 근저당이 9억이 잡혀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근데 나한테 상대방한테 10억에 팔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저당을 떠안고 1억에 사가는 게 맞겠죠.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필요하다. 그리고 경매에서 이제 권리 분석의 기초 자료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다 경매하시는 분들이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료 경매 사이트마다 권리 분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 믿으면 그들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참고용으로 먼저 이렇게 사기에서 스피디하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하지만 결국에 최종 투자 전에는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돈 벌라 그랬는데 엄청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 권리 분석 공부 살짝 했다가 아파트 잘못 받아가지고 미납하는 경우도 많고 공을 잘못 쓴 경우도 많지만 권리 분석의 실수로 경매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수했다가. 그러니까 매우 등기부등본은 중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열람 방법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게 안 지워지네. 잠시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끄는지 아시는 분? 이건 것다. 됐습니다. 제가 요걸 써야 되는데 요거를 어,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우리 인터넷 등기소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는 거는 간략하게 넘어가 볼게요. 다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아직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집이나 아니면 투자하려고 하시는 그런 아파트나 혹은 주택 등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람하는데 700원인데 700원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커피에도 2,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이제 우선 뽑으시면 크게 구성 요소는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크게 그래서 각 그 구성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표제부인데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의 면적이 어떤지 그리고 지목이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층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여기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한 한 동에 대한 건물 그리고 나의 공용 부분에 대한 대지권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표제부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표제부에서는 대지 면적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보편적인 공유 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갑구와 을구 쪽입니다. 갑구에는 소유주에 대한 표시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 소유주가 언제 취득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취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매매 금액 거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근저당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권, 뭐 임차권 같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도 여기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과 관계없는 모든 권리가 을구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구분하실 필요도 없어요. 갑구나 을구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되고 갑구와 을구를 그냥 날짜 순대로 쭉 깔아 놓으시면 그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건물 층수와 면적 정보가 있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요 파일 공유 드리면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구입니다. 갑구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주 정보 그리고 취득 시기와 방법 그리고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실습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을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썼던 책에 나와 있던 그 한 부동산의 예를 든 건데 거기에 임의 경매로 매각이 되었었고 몇 년도에 그리고 이게 말소가 되었다. 말소가 된다는 게 이렇게 빨간색이 찍찍찍찍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그 채권 최고액이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근저당 같은 경우고 금융권이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대출 원금의 120%를 설정을 하고요. 2금융권 이하 혹은 개인 이런 경우는 130% 이상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략하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근저당권자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더라도 그 개인이니까 130%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3억에다가 나누기 130%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은 10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억을 빌리고 여기 등기부등본에다가는 채권 최고액 13억이라는 금액을 입력을 했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자가 못 받는 이자가 축축축축 쌓이겠죠. 그리고 경매 실행 비용 등등 그 각종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미리 포함을 해놓고요. 실질적으로 요 임의 경매나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다가 나 얼마만큼 받을 금액이 있어요라고 써내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근데 이 채권 최고의 금액 안에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버퍼를 둔다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용어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거. 큰 전거 첫 번째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등기부등본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등기부등본을 신청을 했을 때 등기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 내가 살던 주소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그 땅 소유주가 나 이쪽으로 이사 갔어요라고 신고를 하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존의 주소가 빨간색으로 말소가 되고 새로운 주소가 이렇게 점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압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다 그 말소 기준 권리로 보셨을 거예요. 압류와 가압류. 한마디로 압류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케이스가 이따 보시겠지만 뭐 국세나 지방세 이런 데서 압류를 건다고 하죠. 그 재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거고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얼마를 빌렸고 요거는 얼마다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저당, 그런 저당권 같은 것들은 임의경매라 그래서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 너 돈 안 갚았으니까 내가 이거 경매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걸어놓는 걸 가압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등기. 이것도 그 권리 분석 하시다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보 가등기라고. 이거는 등기를 임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그 가등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뭐 공법적인 부분, 아니 저기 그런 부분보다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가등기가 순위가 예를 들어 1순위였어요. 그리고 그 2위에 있는 2, 3, 4, 5순위가 쭉 있을 때 나중에 가등기 권자가 나 이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를 할 거야. 그러면 맨 뒤에 했어도 가등기 순서로 쭉 새치기는 아니고 순서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있는 권리 순위들은 전부 다 후순위가 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나중에 좀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이거는 제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질권은,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담보로 또 제3자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위 변제. 아무래도 공유지분에서 좀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나올 사례에 나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등기를 해준다는 게 이제 대위 변제입니다. 그리고 취하, 취소,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취하는 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얘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 신청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 수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채권자 채가 없다 보니까 채권자가 저 경매 안 해도 돼요 해서 이제 경매를 취하시키는 겁니다. 그 취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잉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그것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취하, 취소 뭐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변경은 날짜가 변경이 됐다거나 어떤 권리관계의 변경이 돼가지고 뒤로 미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면목동에 있는 지분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간략하게 표제부는 우선 제외했고요. 갑구와 을구만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라인.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1982년 7월 13일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 이땡근님께서 이 주택을 취득을 하신 거예요. 82년도에. 그리고 88년도에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서 등기 표시가 변경이 되었고요. 보시면 순위 변호가 이렇게 1에다가 1-1 이런 거 1-가 들어간 거 있죠. 1-. 요거 부기 등기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요런 정도는. 그런데 순위번호 2번에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임의 경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당권의 실행이죠. 여기 보시면 2003 타경 14300 우리가 여기서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왜 경매가 되었는지 대략 적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직직 그어져 있죠. 보시면 취하되었다. 7월 5일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상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취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았다는 얘기겠죠. 혹은 나 갚을 테니까 취하시켜줘. 이건 할게. 정확하게 갚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하지만 채권자가 취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2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를 했으나 이것도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순위번호 보시면은 2005번에 상속이 됐는데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2004년 9월 1일? 여긴 2019년? 이게 왜 뒤에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은 피상속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사망일 그때부터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13분의 3, 13분의 2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달라요. 증여는 살아 계실 때 내가 물려주는 거. 그러면 증여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직계가족이나 이렇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다 13분의 2인데 여긴 13분의 3이에요. 그리고 성씨가
다 이시고 여기만 지씨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원래 소유자가 이땡 근님이었고 나머지 분들 이땡 드드드드드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남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별까지 알기는 좀 어렵고요. 이름만 가지고는. 그리고 이 지시성을 가지신 분, 49년생, 요 분은 어머니로 추측이 됩니다. 어머니로 추측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분, 상속받은 지분 비율인데요. 자식보다 배우자가 지분 상속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성이 혼자 다릅니다. 그래서 49년생과 66년생 이렇게 하면 10대 때 첫째를 낳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 분들 뭐 40년대 뭐 50년대까지도 어, 좀 어렸을 때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더 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요거는 주민등록상의 나이, 실제 나이는 아니라서 뭐 실제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로 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의 지분이 바로 공매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2004년 당시에 살고 계시던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면목록 53기 68번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분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살고 계셨던 거고요. 지금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나머지 그 자녀분들은 다 근처예요. 노원구, 남양주시, 양천구 다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이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전세나 월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했던 곳. 그래서 이런 추후에 더 딥하게 알아보시려면 이분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 한글 비성로에 이제 벽산 아파트 땡땡 몇 호에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이분의 성함이 있으면 소유주였었구나 혹은 없다면 전입했던 임차인이었구나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대위자, 대위자라고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 등기가 이제 2004년에 됐는데 이게 뒤에 있는 이유가 돌아가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그 공유자들 중에 한 분의 이제 채권자가 야, 너 상속받아 돈 받을 거 있지? 뒤져가지고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공유자 대신 너 상속받았으니까 네가 등기 올려. 그래서 내가 네 등기에 대해서 경매를 넣을 거야. 그래서 대위 대신 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위자 김땡 배님께서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등기로 옮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대위 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란 얘기는 근저당이 없이 채권으로만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 제가 가려야겠다. 지땡환님 이분이 났는데 그 말소가 되었고요. 바로 며칠 뒤에 어, 동작 세무서에서 바로 체납 증세. 근데 둘 다 지금 찍찍 거졌으니까 과거의 얘기입니다. 다 갚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압류가 계속되고 결국 지금 진행되는 공매 공고가 지금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번 압류 등기 말소. 여기 7번 압류됐죠. 말소됐죠. 6번 말소됐죠. 그리고 5번 여기 압류 등기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받을 돈을 등기에다가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2024년에 주식회사 M&H 전기라는 곳에서 임의 경매를 개시했어요. 근데 이거는 근저당이었어요. 그래서 임의 경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매가 넘어갔을 때 누군가 낙찰받은 게 아니라 이 채무자가 갚았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취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됐고 또다시 중랑세무서에서 압류. 그래서 지금 근저당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압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갑구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을구예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대한 권리사항. 자, 근저당권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91년도에 그 주택이 아까 82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셨는데 91년도에 그때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7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리고 건물이 멸실이 됐대요. 건물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저당권 공동담보를 추가해서 동번지 건물, 새로운 건물을 아마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93년입니다. 그때 당시 2,8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소멸, 담보 추가 등등도 주쭉 나와요. 그런데 2021년도에 채권 5천만 원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근저당권자가 회사요. 주식회사 효성 대기업입니다. 이것도 갚았죠. 그러면 이때 당시 채무자 이땡호님 아무래도 그분이 여기 회사에 소속하지 않으셨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다니시면서 회사에다가 이제 좋은 회사들은 이런 것도 복지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 좀 저리로 빌려주지 않으셨나.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이거를 갚으셨고, 그리고 이땡호님 이 집은 1억 200. 이것도 주식회사
채무자가 주식회사 아이땡땡 렉이고요. 근저당권자가 MH전기. 요거는 채무자가 아무래도 요 분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뭐 회사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추측이에요, 다. 요걸로 요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뽑을 때 이거 요약본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저는 요약본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요약본에 대해 요약본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스토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있는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 번에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무조건 뽑는 편이고요. 이렇게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좀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스토리를 쭉 봤을 때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지키려는 노력은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선순위 근저당 보시면 이 아직도 이게 살아 있어요. 면목동 새마을금고 이 새마을금고 2,800이랑 700만 원짜리가 등기부등본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공매를 하면 그 교부 청구라 그래서 야 이거 경매 공매 넘어갔는데 돈 받을 사람 나한테 다 알려줘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원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 긴 시간 동안 그 정도 금액은 다 갚은 걸로 보여요. 다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채무자 집땡환님하고 채무자 이땡훈님 이 부분들 다 경매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 변제를 하고 취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공매 정보를 보면 어, 지금 압류 총 금액이 4억 6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어, 요게 이제 포인트. 남은 요거를 갚으면 이분들 빚이 다 사라진다. 자, 그 두 번째, 전형적인 상속 지분. 우리 공유 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물건이라서 이걸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상속이 됐고요. 또 좋은 거는 그 물건에 거주를 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어머님하고 장남과 자녀가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나.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때 당시에도 그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장남과 자녀가 살 형편이 안 됐을 때 다른 공유지들이 과연 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금융지물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그래서 내 물건을 사줄 것인가. 그래서 위에 보면 채무자는 사고 싶어 해요.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정말 그 돈에 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82년부터 아버지부터 계속 추억이 깃든 그 집이라서 분명히 애정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채무자가 아직 돌아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공매가 진행이 될 당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장남과 차녀가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 지분을 사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회 정도의 경공매가 진행이 됐으나 모두 취하를 했어요.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취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0%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만 적절하다면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은 거주하고 있는 장남 또는 차녀. 그 다른 형제의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우애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많으면. 왜냐면 이분들은 여기 거주하지도 않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상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대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말은 못해도 형제 자매들은 일부는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과 차녀, 어, 이분들이 과연 사줄 능력이 있는가? 거기를 좀 포인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무자가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보면 아까 등기부등본에 다 나옵니다. 이 사건 번호를 검색을 해보면 그때 당시 청구 금액이 4억 천이었는데 이거 취하를 시킨 것으로 봐서 갚으셨구나. 그리고 2021년도에 진행됐던 경매 이거 청구 금액이 11억이었는데 이때 당시는 기각이었어요.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는 그 과정이나 송달 과정 혹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별다른 경매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거는 채무를 갚았다기보다는 그 어떤 과정에 좀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이 정도 물건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자, 다른 형제들의 경제적 사정 확인. 아까 그 아파트들 등기부등본을 다 떼봅니다. 그래서 정말 소유주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공유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사준다. 그러면 형식적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통째로 넘어갔을 때 과연 이게 얼마 정도에 팔릴 수 있고 나한테 내가 얼마를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계산. 그리고 내가 이제 매도 희망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낙찰가가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감정가보다는 조금 깎아줘야 그들도 좋겠지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가격이었을 때 세금 떼고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진 계산.
그리고 이제 공동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카톡에 관심 있으신 분 했더니 7분이 하트 눌러주셨거든요. 다만 이제 공동 투자라는 게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각자의 지분 이제 각 SPC를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이제 하던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택이다 보니까 매매 사업자가 가장 좋거든요. 하지만 공동 투자이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초가 돼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큰 이슈가 없는데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만나긴 했지만 지금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트 누르신 분들은 마음 맞으시면 별도로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 마음 맞으시는 분들끼리 이제 공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 진행을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송달이 안 되면 최대 2년 정도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동 투자를 하셨을 때 반드시 좀 예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3개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정말 잘 됐을 케이스고 안 됐을 경우는 2년입니다. 다만 2년까지 가게 되면 그쪽 동네가 지금 근처에 뭐 모아타운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 역세권이라 크게 손해나는 투자는 아니고 오히려 묵혀두는 투자,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건 투자 가치가 좀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 결론까지. 그래, 잘생겨서. 네. 네, 어? 우선 책임져. 등기부등본에 대한, 어. 네, 황금파이프님, 네,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채팅이 뭐가 있었네. 아,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 설명이 너무 완벽한 건가요? 아니면,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 해주신 예시가 전형적인 예시일까요? 다른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거나 이런 게 좀 뭐가 음,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전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 공유지분의 가장 전형적이지. 물론 케이스가 워낙 많지만 요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원님. 네, 아니, 우리, 네? 뒤풀이에서 뵀잖아요. 네. 저는 닉네임을 잘못 이해했어요. 낙원님이, 그 낙원님인 줄, 마구님으로 착각을 했네, 내가. 잘못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만 이렇게 뵈니까, 잠깐만, 우리 그때, 저 대각선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못 알아봤네. 아니에요. 제 말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저기 이쪽에 있는 SPC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네, 잘 몰라서요. 어떻게 네. 하는 건지 해서요. 요거 SPC는 네네. 법인인데 한마디로 투자자들 뭐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나 해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주주로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특수 목적 법인이니까 그 특수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산하면 돼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사실 좀 금액이 좀 크면 그리고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은 주택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금액이 7천만 원, 지금 최저가가 7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사실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음.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SPC라는 개념이고, 그 법인 초급반에서 이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그럼 우리 흑도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또 전문가시니까 그거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맞습니다. 실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만약에 뭐 SPC 하면 이거 법인 설립 비용이랑 뭐 사무실이랑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개인간 친분으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잘 알고 그러면 상관없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평 불만이 생기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투자해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등기부등본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등기부등본 편하게 말씀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부회님, 부조장 무조건 질문 하나씩. 아, 질문할 게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뻥치고 아니 뻥 아니에요? 하나만 대입, 해주세요. 대입연재 아까 그 네, 김땡배 씨가 네. 그 이제 그 채무자님의 그 채무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 그에 대해 히스토리를 제가 거기 중간에서 약간 이해가 좀 안 아, 돼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대입 변제라는 용어를 예, 처음 알게 돼가지고요. 아, 화면 보이세요? 네, 여기 대위 변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이게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요것도 사실 낯익은 용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 돈 받을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의 채권자,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고, 내가 이 채권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 아버지, 이땡 근님께서 이렇게 계신데, 여기 자식들 중 누군가가 빚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 배째 다 재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대위자가 어떻게든 돈 받으려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재산 있잖아. 그래서 상속 등기를 대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너 아버지 돌아가셨지.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너 대위 등기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하는 거죠. 대위원이. 한마디로 아무나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김땡배님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해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자, 이 지급 명령 있지?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분 돌아가셨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 상속 등기 해줘.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찾기가 쉽진 않아요. 이 김땡배님도 대단하신 분인 거죠. 아, 음, 사망하셨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잖아요. 쉽지 않으신 길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요게 대위 등기다. 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큰 이슈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표지하는데 전혀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 이것 때문에 히스토리가 이렇게 됐구나 정도. 찾기는 어렵지만 아까 그 대위 네. 뭐라고 했지? 대위 등기. 대위 변제 이게 저희 그 지분 경매에서 중요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 사례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자주 아마 나올 거예요. 대위 등기는. 대위 변제는 대신 갚아주는 거고 네. 아, 대위 변제. 대위 등기는 등기를 대신 해주는 거고 아, 네네네. 대신 갚아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 해준다 그래서 대위 등기예요. 어, 되게 다르군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또 많다 그랬잖아요, 질문이. 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하나 더 해주세요.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무뚝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네. 네, 그 저번에 수업 내용 중에 저번 주에 저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할 때는 채무자 가족은 공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공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면은 이분들이 다 우선 매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여기 분들은, 특히 네. 여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공매인데, 공매 대상이 지땡환님이거든요. 네. 이분 그 물건이 나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이땡숙님이 예를 들어 아들이 있어. 아니, 죄송해요. 네. 지땡환님,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하네, 갑자기. 집행관님의 자녀분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가족 중에 여기 등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는 상속 등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장남한테만 증여를 해줬어. 근데 차남이 우리 엄마 거 지분이니까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할게요는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가족을 말씀드린 아, 거였어요. 이게, 여기 등록되어 있지, 써져 있지 않은 가족들은 안 된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압류금액이 이제 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시는지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공매가 끝나면 이제 그 배분이 되고 압류 금액은 다 이제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그 금액의 크기가 4억 6천이든지 뭐 예를 들면 46억이든지 어차피 사라지는 금액인데 그 음. 금액에 그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뭐 음,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그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소멸 하잖아요. 선순위 등기, 네. 후순위는 모두 소멸한다. 그거는 낙찰자 입장인 거고요. 이 빚은 평생 쫓아가는 거예요. 이 채무자를 못 갚으면. 공매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근저당에서 우리 입장, 낙찰자 입장은 야 신경 써야 될 거는 선순위야. 근저당 빼고 나머지 다 소멸이니까 몰라. 그런데 이거 빚 평생 쫓아다녀요. 그 사람 파산하기 전까지. 그런 관점에서 네. 우리는 공유 지분이잖아요. 이거를 아파트처럼 낙찰 받아가지고 난 진짜 신경 쓸 필요 없어. 선순위 임차인 없으니까 내가 인수할 게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노 프라블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지분을 협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재무 상태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야, 니네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야, 우리가 지분 이렇게 싸게 사면 너도 빚 갚고 좋은 거잖아. 이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빚은 계속 있어요. 압류 다른 국세청이라든지 지방세 세상. 이런 것들은 안 사라져요. 우리한테 책임이 없는 것일 뿐이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협상할 때. 근데 이제 이 그러면 금액이 부동산의 가치가 네. 말씀하십시오. 금액이 그러면은 좀 그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금액이 적을수록 협상하기 좀 좋다라는 취지로 네네, 알려진 약간 그런 건가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압류 지금 저 금액이 뭐 압류 40, 금액이 어, 네. 그러면 그냥 말씀하세요. 형식적인 가야 된다. 나도 그냥 경매에 넣어야 된다. 오래 걸리겠다. 이거였고 저게 아, 부동산을 같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특이사항은 압류는 있는데 지금 근저당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 물론 이제 공유자가 이렇게 있어서 대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낙찰자에게 줄 수 있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음, 예리한 질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애매한 거 아무나 기초적인 거 물어보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아닌 질문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중요하지. 네. 아까 이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대위자가 개인이었잖아요. 네. 대위자가 예를 들어 그 악령 선배님은 공매를 좀 위주로 보시는데, 공매는 대부분 이제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건데, 기관도 대위를 할 수가 있나요? 기간이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뭐 100%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대위를 했다, 대위 등기를 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소유권을 얻었는지의 과정일 뿐이지, 이 사람 쇼 붙이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거기서 더 파보진 않았어요. 궁금했던 게 이 대위자가 김땡배 씨가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상속 등기를 계속 안 하고 계속 있었을 텐데, 근데 음, 지금 채무를 지닌 게 이 개인 말고도 그 세금도 엄청 많이 지금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대위자가 아니었다면 이거 계속 묵히고 가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 어쨌든 돈 받을 사람의 그 의지인데, 아마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왜냐면 개인이 누군가의 대위 등기를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기관이나 공공기관. 여기는 자기가 찾기만 하면 이거는 압류가 있으면 더 쉬우니까. 사실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대위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이거는 대위 등기 됐구나. 요 정도?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라,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네. 음,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네네. 이게, 당해세, 이제 저는 지분이니까 당해세 이런 거는 저한테 넘어오지 않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잘 피해 가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분이 보통 이제 선순위 임차권이 확실하지 않을 음,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분이 진짜 진성 임차인인지 아닌지. 이제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지 음, 지분일 때, 네. 네, 그런 거 좀 네, 맞습니다.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지분이든 아니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얼마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의 이제 보증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물건을 쭉 봤을 때, 시채권 신고를 한 게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가족이 거주하는 것처럼 저는 봤어요. 물론 공매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해세나 이런 게 우선 배당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만 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당이 되겠지?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받아가겠지? 라고 하다가 당해세가 먼저 가져가게 되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생겨서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난 지분 6분의 1이니까 임차 금액 6분의 1만 주면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건데 현실적으로 내가 임차인이 너한테 6분의 1, 너한테 6분의 1 이렇게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한꺼번에 목돈을 다 주고요. 그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6분의 5 지분권자한테 야 내가 선순위 임차인한테 1,000만 원을 줬어. 그래 너네 나한테 돈을 또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고 안 주잖아요. 그럼 저는 또 채권이 생기고 그들의 지분을 가압류를 걸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분을 또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제 전반적인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공유지분은 참 메리트가 많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네.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